두 번째 토론의 진행을 맡은 이규호입니다. 두 번째 토론 역시 앞서 진행된 발제 및 토론 세션들처럼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각계각층의 전문가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의 전영준 교수님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이제 뜻깊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민주화가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책의 민주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이제 공공 갈등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신사업과 관련된 것도 공공 갈등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발제에서도 소개된 것처럼 지금 기재부가 이제 한걸음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또 공공 갈등과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갈등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중점 관리 사업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해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토론을 통해서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서로 알게 되고, 그다음에 그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사회적으로 교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 특히나 이제 이해관계자 문제는 정말 그동안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던 문제인데, 오늘 외국 사례라던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지금 공공갈등 해결에 있어서 이제 토론문을 조금 준비를 해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 가지 점이 중요하다라고 저도 좀 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해관계자들을 잘 식별을 해서 집단의 의사결정 구조가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였고, 두 번째는 모든 문제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그 경험들과 지식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좀 축적이 되어야지 우리가 시행착오를 최대한 이제 줄여 나가면서 앞으로 더 나은 갈등 관리와 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굉장히 좀 작은 규모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곳에서는 소음이라던가 먼지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축적을 해놓고 있는데, 그 이외 분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영역별로 지금 분쟁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런 포럼의 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좀 드러나고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인다면 아무래도 이제 과거보다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 돼가고 있고, 뭐 이미 선진국이라는 평가도 있는 만큼 이런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그런 더 발전된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중한 의견은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행정연구원의 이도석 연구위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행정연구원 이도석입니다. 제가 뭐 토론문은 내서 제가 뭐 하고 싶은 기술 혁신과 사회 혁신 간의 조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조그맣게 제가 했던 전에 했던 부분을 발제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발제문으로서 대신하고요. 제가 앞에 두 분의 이제 박사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톤을 어디까지 가야 될까라고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한국행정연구원이라는 출연연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리버럴한 그러한 연구자였고, 또 갈등도 고려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까 리스크 어널리시스 같은 것도 공부해보면서 많은 학문적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사회 제도권 안에 있는 그리고 또 국책연구기관이라는 곳을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점점 이제 그 폭이 좁아지고 어떻게 보면 맞춰야 되고 그러한 그 틀 속에 점점 어떻게 보면 갇혀졌다는 가둬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디까지 발언 수위를 맞춰야 될까 고민이 들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 생각입니다. 주장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도 해커톤을 참석해봤고요. 또 해커톤에서 굉장히 어떤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언젠가부터는 앞에 이제 박사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해관계자를 설정하는 것, 의제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누가 거기에 참여하는가, 또 어떤 해커톤이라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한 걸음 모델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것, 이 모두가 주도하는 것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언제나 큰 기관이고 필요한 정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두 번째 우리 박사님이 발표하셨을 때 농구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정부가 주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측면에 많이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을 돌려서 제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처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현 정부가 들어서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이제 획기적인 이제 정책자문위원회가 생기고 거기서 이제 해커톤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우리 한번 끝장 토론을 해보자라는 이런 기회가 마련해졌을 때 저도 연구 기회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신산업에 대해서 신기술에 대해서 그러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해외 사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한번 나가봤습니다. 다행스럽게 코로나 이전 시대에. 그래서 저는 스웨덴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 덴마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까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아까 사례에서도 말씀드리셨듯이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냐라는 걸로 한마디로 사회 협의가 논의가 종결되고 종교 문제가 들어오면서 아까 사례에서 지적해 윤리적 문제가 들어오면 그런 토로가 종기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스웨덴에 참석했을 때는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아침 조찬 모임에서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민간 부분에서 기술 혁신에 관심 있는 부분, 그리고 비숍이 참석해서 실질적으로 종교 문제도 다뤄주고요.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관료가 나와서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그걸 따라해서 했던 조찬 모임, 무슨 모교회 이런 걸 봤던 때는 천지차이인 거죠. 왜냐? 관이 주도했느냐 아니면 관이 판만 깔아주고 주최자가 열심히 참여해서 이야기하느냐는 확실히 180도의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아침 모임이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다시 그 주제로 다시 모입니다. 거기서 해결을 찾는 것이 가장 선이겠지만 해결을 하는 도출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이 길어진데 조금 줄여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제를 용역을 받으면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거기서는 용역 연구자가 합의가 이룰 때까지 과제가 끝나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는 2년, 3년, 4년까지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러한 형태의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토론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화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 문화를 보고 그리워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다시 돌아와서 주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정부가 주도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응집력이 높은, 즉 목소리가 높은 소수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응집력이 낮은, 목소리가 낮은 다수자의 의견을 누르는 결과를 우리는 많이 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커톤 좋은 결과입니다. 해커톤도 문제에서 지적했듯이 4차 산업위가 선정하고 그 토론을 주제를 누가 선정하느냐?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토론 주제를 픽합니다. 그리고 그 픽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대화 그 내용도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했다는 것만 있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 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는 판을 깔아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야기를 그러니까 판을 깔지 않고 주도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 논리나 사회적 논리보다는 정치가 마지막에 개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한 지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회적 합의 룰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 나갈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사회 합의의 첫걸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뉴딜이란 말을 쓰고 사회적 합의를 해봤는데 제 토론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대타협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창하게 어떤 큰 것을 타협해 보려는 그러한 형태의 접근을 하지 말고 조그만 것부터 타협을 해 나가는 그러한 경험을 쌓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향후 어떻게 보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우리만의 합의 문화를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도석 연구위원님의 고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그 이상용 교수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이상용입니다. 예, 이제 오늘 두 번째 세션이 사회적 합의 제도에 관한 것인데 마침 또 제가 그 4차위 해커톤에서 두 차례 정도 좌장으로 그 회의를 진행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명정보 활용에 관한 그 데이터 3법에 관한 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두 번째로는 판결문 판결문 데이터 공개에 관한 합의를 또 이제 올해 이끌어냈는데, 뭐 상당히 해커톤이 이렇게 어려운 입법을 추진해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 맞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해커톤, 사회적 합의에 의존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규제가 도대체 뭘까? 갈등이나 이해관계자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것과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기본적으로 자유의 제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든 하고 싶은 건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또는 어떤 서비스를 개발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기본 스탠스는 당연히 해도 됩니다. 자유죠.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하지 말라는 법제도들이 존재를 하죠. 도대체 왜 나의 자유가 왜 제한이 되는 걸까? 거기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들이 대개의 경우 이제 위험성이라는 용어로 표현이 되죠. 그건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위험,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도덕 철학적인, 정치 철학적인 배경을 깔고 있는 거고, 그런 철학적 배경들은 좀 결이 다른 최소한 세 가지 근거로 나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유주의적인 근거죠. 우리가 이제 도덕 시간에 배웠던 거,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런 구조를 띈 규제가 있는 것이고, 남의 자유를, 남의 생명을 침해를 하는 것들 규제를 하죠. 화학산업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규제를 하기도 합니다. 뭐 다 좋은데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가치를 위해서 네가 좀 참아라. 사실 올해 이루다 사건이 초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초창기에 가졌던 거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아니었고 어떻게 이런 말하자면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서비스가 나올 수가 있지?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이 다른 여러 가지 근거들에 의해서 자유가 제한이 되고 또 근거들마다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적 관점, 생명,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자유를 제한을 할 때에는 그 사업은 강하게 규제가 들어갈 수가 있죠. 이익 경량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죽는다는데.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때에는 그때는 이익 경량을 하죠. 더하기 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면 그때는 난리법석이 나죠. 사회적으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얘기들이 다 틀리고 뭐 대단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자유 제한의 근거들이 사실은 서열을 갖고 있어요. 롤스가 그 얘기를 했었죠. 롤스에 따르면 자유가 무엇보다 우선하는 거고 정의가 우선하는 거고 또 공정이 우선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선하고 그 뒤에야 비로소 효율성이니 복지니 이런 것들을 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규제에 관한 법제를 이야기할 때에도 이런 사회적 위험이 도대체 뭔지를 종류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뭉뚱그리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갈등이나 이해관계자들도 서로 다른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그러니까 화학산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화학산업 관계자들. 예. 사람의 생명이 막, 위험이 가해진다. 이럴 때는 당연히 그때는 그 주민이라든가 그 소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내 생명, 신체가 문제가 되니까 이해관계자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쟁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아까 택시 산업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택시 산업에 타다 택시나 뭐나 우버나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오려고 할 때 이거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이런 업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이걸 규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 애시당초에 택시를 면허를 우리가 내줬지? 뭐 때문에 내줬었던 거지? 왜 못하게 했던 거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아, 이런 이유로 우리가 택시 대수를 제한을 했었구나. 면허 제도를 마련을 했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술 상황에 맞춰서 자, 이런 새로운 기술 상황에서 그 위험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지?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검토 결과 뭐 사람의 생명, 신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경쟁자의 이익이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해관계자로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사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이 침해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에 해를 가져오는 겁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경쟁 침해 자체는 해로운 거예요. 경쟁 침해를 가져오는 건 무조건 규제를 해야 돼요. 그게 일단 디폴트입니다. 근데 경쟁 제한만을 위한 제도로 변질돼 버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규제는 없어져야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 갈등의 구조라든가 규제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나서 이해관계자 협의 같은 것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다, 뭐 깃발 드는 사람 있다 해서 다 불러가지고서는 다 한마디씩 해라, 만장일치 안 되면 통과 못한다. 이거는 정부가 할 일을 못하는 거죠.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이런 일을 못하는 겁니다. 네. 저는 비록 제가 해커톤에서 뭐 많이 경험도 많이 했고 좋은 성과도 내고 했습니다만은 너무 의존하지 말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분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현 교수님의 좋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상현 교수님의 토론문은 그 해커톤에 좀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다 일독을 좀 미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해커톤에 리더를 해봤지만 가장 어려운 분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분이 아니고
이해관계가 없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무지한 분이 가장 위험한 참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체의 그 가치가 충돌되지 않게끔 예측 가능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강원대학교 교수 선지영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운대 법학부 선지원입니다. 오늘 규제혁신 포럼이라는 뜻깊은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고 이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갈등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이제 그런 숙제일 거고요. 이제 규제를 통해서 이런 갈등을 이제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는가, 해결하는가가 굉장히 규제 정책을 위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분 발제자 이광호 박사님과 정원준 박사님께서 갈등 관리를 위한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컨텐츠를 담기 위한 제도적 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 두 가지 발제가 또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같이 또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지금 신산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의 양상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갈등의 양상, 이해관계 충돌의 양상 중에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좀 몇 가지를 짚어보자면 저는 지금 현재 좀 과소평가되고 있는 양상 하나가 이런 시장 내에서의 활동하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뿐만 아니라 규제권자들 사이에서의 갈등이라는 게 좀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ICT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은 굉장히 여러 영역에 걸쳐서 융합하고 확장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각각의 그 영역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진 행정부처들 사이에서의 이런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원준 박사님께서도 그 해커톤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부처들 간의 그 충돌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봐야겠고 두 번째로 또 시장 내에서 이제 활동하는 시장 행위자들의 지위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복잡해졌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경제 활동에서 어떤 경우에는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소비자가 또 공급자가 되기도 합니다. 뉴미디어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 컨텐츠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소비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이제 다변화되고 여러 가지 그 지위를 가지는 이제 멀티적인 지위를 가지는 이런 이용자의 행태, 시장 행위자의 행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겠고 시장 영역 역시 마지막으로 시장 영역 역시 ICT를 활용을 하고 서로 산업이 융합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전통적인 기법으로 시장을 획정하는 것도 좀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럼 과연 시장 내에서의 경쟁자가 누구인가? 과거에는 경쟁 상대가 아니었던 것 같은 기업들이 이제는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좀 이런 이제 복잡한 갈등의 양상들을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갈등 관리,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해법을 좀 마련한 모색하는 이제 그런 일은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이제 복잡한 양상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짝 그 해외 사례로 눈을 돌려보면 오늘 두 분 발제자께서도 해외 사례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먼저 언급해주신 내용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광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리치의 집행기관인 에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또 협력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이용을 해서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갈등들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이제 저도 그 리치의 규율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초기 단계부터 좀 살펴보면서 인상 깊게 느꼈던 점 하나가 정보 제공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에카가 규율 체계 구축이라는
리치 재정 초반에는 규율 체계 구축에 좀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제 규율 체계가 어느 정도 정립된 이후에는 시장의 이해관계 당사자들, 특히 이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에 기반해서 이런 이해관계와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앞에서 이상용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논의를 위해서는 사전 그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원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과연 정원준 박사님께서 실제로 이제 설문조사 전문가 델파이를 실시를 하시면서 또 이제 실제로 느끼셨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과연 전문가의 참여를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이며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밀도 있는 토론도 중요하지만 또 일반 시민들의 개방된 이런 참여도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 규율에 대한 유럽연합의 모델이 조금 하나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집단이라는 하이레벨 엑스퍼트 그룹이라는 플랫폼과 또 AI 얼라이언스라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두 가지를 동시에 운영을 하면서 이 두 플랫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질의응답도 주고받고 하는 이제 그런 모델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과 좀 밀도 있는 토론이 가능한 그런 전문가 플랫폼이 상호 공존을 하면서 서로 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그 갈등 해결 방안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정책 아젠다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독일의 인두스트리 4.0이나 아바이텐 4.0 같은 아젠다가 있는데요. 이 아젠다 자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번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도 감탄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아젠다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을 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그 아젠다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의 정책을 던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다라는 방식보다 그 아젠다 자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초반부터 그 시간 순서대로 꾸준히 의견 수렴을 하고 각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또 좋은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이제 저도 그 제도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 관리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체계를 제도적으로 갖추는 일을 할 때, 제도화를 할 때 좀 유념했으면 하는 사항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의견 수렴 자체가, 그러니까 의견 수렴을 제도화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고정화된 무의미한 절차적인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광호 박사님께서 아까 토크니즘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 실질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이 담보되지 않은 채 그냥 이런 절차만 거치면 돼라는 식으로 이런 의견 수렴 절차, 사회적 합의 절차가 작용을 한다면 그게 굉장히 무의미하고 비경제적인 일이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실질적으로 좀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의 유연성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커톤이라든가 또 그 밖에 의견 수렴 절차 같은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제도화가 돼서 하나의 경직된 의무가 될 경우에 산업 영역별로 어떤 경우에는 심도 있는 정보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그런 영역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초반부터 좀 시간 순서대로 의견 수렴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정보 제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각 영역에 맞게 그리고 각 산업의 발전 상황에 맞게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위홈 조상구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공유 숙박 플랫폼 위홈의 조상구 대표입니다. 10년 동안 공유 숙박을 해왔네요. 근데 규제 샌드박스는 되게 이 숨통 같은 막혔던 거에 대한 숨통 같은 거였어요. 사업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안타까움, 거기에서 좀 자유스러워진 것 자체가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에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들이 올 텐데 많은 중소 호텔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외래 관광객 숙소, 관객을 위한 숙소가 엄청나게 부족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저희가 4,000명 호스트 한 2만 객실 정도 합법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인 문제죠. 그러면서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에어비앤비를 넘어설 수 있는 초유의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대단히 규제 샌드박스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2019년 11월 27일 날 공유숙박 관련돼서 규제 실증 특례가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규제 샌드박스는 아시겠지만 서비스를 개시하고 나서 2년 동안이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전략적으로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손님 오기도 쉽지 않고 그러면 스타트업이고 많지도 않고 저기 자원도 없고 하니까 좀 가능하면 미뤄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습니다. 호스트분한테 전화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그 도시민박업 호스트예요. 합법적으로 하시는 분. 그런데 도시민박업이 내국인 숙박이 불법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외국인이. 근데 에어비앤비 통해서 불법으로 그냥 내국인 받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돈 벌자고 불법 하고 싶지 않대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위홈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아놨으니 당신들이 빨리 나서서 서비스를 시작을 해야 내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처음에 저희가 서비스 준비하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이렇게 절실한데 내가 기대해서 꼭 하는 건 아니다. 당신들이 합법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그거를 뚫어놓고 그러면 서비스가 안 되면 전화로라도 연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엄청나게 그 전략적인 생각을 버리고 서둘러서 서비스를 개시했고 2020년 7월 15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행이 됐는데 장사 잘 안 됐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하늘에서 어머보고 알아주셨는지 저희가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가격리 숙소라는 문제. 외국에서 가족들이 오고 하면 가족들이 찢어져서 막 저기 해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동선이 거치지 않고 이런 독채를 할 수 있는 게 숙박업 중에 공유 숙박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안심 합법 자가격리 숙소로 해가지고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월 매출이 5억까지 갑니다. 매출이 아니고 거래액 5억까지 갑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게 제일 뿌듯한 게 어려움에 처한 합법적으로 사업하려고 하는 호스트분들 전체 거래액이 누적 거래액이 25억 정도 되고 박수가 2만 박 이상 그리고 호스트는 한 350명 이렇게 확보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려움에 처했던 분들한테 소득 증대해 줄 수 있는 기회 또 다른 편으로는 예약이 안 되더라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드린 것 이게 제일 보람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그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을 나름대로 해봤다는 것 그리고 안전 합법 자가격리 숙소 다음에 저희가 시도하는 게 케어스테이라는 것만 합니다. 병원 근처에서 장기 외래 환자들 가족들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이게 빨리 회전율이 좋아야 돼. 회전율이 안 좋으니까 안 좋고
정부는 또 그 장기 입원 환자 그런 분들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금방 평상시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뭐 쇼크가 오면 문제되는 분들이 그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금도 많이 쓰고 이런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서 케어스테이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 서울 스테이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규제 샌드박스 아니었으면 꿈꾸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도화에 있어서 저희가 뭐 한걸음 프로젝트며 도시민박 상생 프로젝트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참여했고 그 다음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 등에 지정될 때 지금 기재부에서 나오시고 계시고 하지만 기재부 그 다음에 과기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뭐 제가 12시 넘어서 그 조건 관련해서 협력 이런 기회가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현실에 가보니까 실적으로 해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거 다른 게 너무나 많아요. 180일 규제한다고 합니다. 180일 규제하려고 저희가 여러 방식을 내국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방식을 시도해봤는데 기술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런 문제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갈등의 얘기를 하는데 아니 숙박업 중앙회가 그 시장의 어떤 시장 그 제로섬 게임 갈등이라고 하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공유 숙박을 반대할 게 아니고 아무 제도에 상관없이 최법권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비난을 먼저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그러니까 그 공유 숙박은 기존 사업을 살리는 어떤 보면 돌파구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처음에는 열심히 해왔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규제 샌드박스니까 저희는 제한된 범위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뭘 하는 줄 알았는데 옆에 보니까 에어비앤비는 아무 규제를 안 맞는 거예요. 에어비앤비가 어떤 회사인 줄 아십니까? 130조 엊그제 밸류로 2020년 말에 100조 이상의 밸류로 상장을 했고요. 엊그제 보니까 130조 원이에요. 130조 원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면 100년여의 그 전통을 자랑하는 5개 탑5 호텔 체인들 다 사고도 남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부킹닷컴과 익스피디아 가장 온라인 그 예약 사이트 둘 다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 시장에서 98%의 시장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특혜인 줄 알고 뭘 해보려고 했더니 에어비앤비는 아무 제재를 안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자가격리하면서 현실 공유 숙박에서 외국에서 오는 분 90% 정도, 80% 이상이 에어비앤비 통해서 자가격리해요. 그럼 제가 현장에서 알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단순하게 숙박업 문제가 아니고 방역을 방해하고 외래 바이러스 침투의 핵심적인 경로예요. 그런 것들 얘기했을 때 정부나 이런 데서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던 것, 불공정, 불법 주장, 그러면서도 한국의 제도를 무시하면서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게 저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이 220개 나라 중에 유일하게 내국인 숙박이 불법인 유일한 나라라고 하면 그 제도를 바꿔야 되죠. 그리고 한걸음 프로젝트, 도시민법, 민간협의체 다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98%의 그 시장을 다 가지고 있으면 가장 잘하는 게 에어비앤비예요. 그러면 최소한 호스트가 몇 명인지는 알려주면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규제 샌드박스 이후에 오히려 시장 독점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호스트를 확보하러 가요. 저희가 이미 도시민박에 등록한 분들한테 위험해 신청만 하시면 내국인 숙박이 합법이에요 얘기하지만 에어비앤비에 잘못 보이면 어떻게 하지? 이래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규제 샌드박스 때문에 저희가 힘을 갖고 뭔가를 시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주권 국가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다 하시는 것처럼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규제 샌드박스 영역 내에서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규제 샌드박스 밖에서 있는 탈법은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제재해야 된다고 왜 에어비 그냥 놔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규제 샌드박스가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권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그 주권을 좀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요.
지금 상황은 이게 저희도 처음에는 처음부터 어떻게 규제 샌드박스 한데 모든 걸 다 처음부터 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2년이 됐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서 내년 사업을 위해서 투자자를 만나면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거대 플랫폼이 있고 독점하고 있고 규제 하나도 안 받고 있는데 규제 샌드박스가 이게 실제 특례냐 제약이지.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드리자면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진행하는 데서도 어려움이 꽤 많습니다. 좀 더 엄청나게 도와주시고 했는데 도와주시는 김에 좀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이 아니고 1km 이내 지하철에서 1km 이내가 아닌 호스트분들, 지방의 호스트분들 내국인 합법 숙박하기 원합니다. 그런 거 좀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짧게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여기에 라인 바이 라인에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규제 샌드박스가 진짜 숨통을 트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신 조상구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산업의 역차별 문제에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만 이제 신산업 규제가 저기 외국 기업 규제로 또 가는 것은 또 반대해서 가는 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균형 감각을 잘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마지막 토론자로 정부 관계자분을 모셨습니다. 기획재정부 서비스 산업혁신팀의 유중재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서비스 산업혁신 팀장입니다. 저는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한 6개월 가량 한 걸음 모델 조금 전에 저희 정원준 부연구위원이 말씀해 주셨던 사회적 합의 제도 중에 저희 기획재정부가 작년부터 어찌 보면 시범 사업처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회적 합의 제도인데 저희가 이제 그 제도를 실제로 이제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이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많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 오늘 그 두 발장권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은 정말 매우 공감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합의 제도 그리고 규제를 만들 때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 그리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해소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법제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발제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보면 꼭 필요한 것들, 고려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 자체가 지금 이 시점이 우리나라에 이러한 제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강조를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기술 규제 관련해서는 어찌 됐든 실질적으로 절차만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절차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게 주 요지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갈등 해소에 있어서는 한두 번 만나서 그냥 이야기만 듣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상호간의 얘기를 듣고 그 과정에서 정부도 소관부처가 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정말 있는지 듣고 진지하게 지원을 하고 또 가이드도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게 법제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법제화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잘 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도 대단히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기왕지사 이렇게 저희가 논의를 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제 경험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면 제가
공감하고 공유 드리고 싶고 하는 거는 다름이 아니고 이 갈등 해결에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정부가 큰 힘을 갖고 있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해결을 했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해관계자가 사실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전문가가 이해관계자보다 정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느냐?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해관계자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이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물론 자기 이득 기반이겠지만 그걸 듣지 않고 뭔가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법제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정 기간 만나야 합니다. 제 경험상 한두 번 만나서는 조정의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결국 이제 정부만 쳐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소관 부처하고 전문가 분들의 이제 역할인데요. 이거야말로 또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설 기구화를 시키려면 역시나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너무 확실하게 생각이 드는 게 이 법 제도화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저희가 갈등 조정이나 논의의 마지막이 법제화입니다. 그리고 그 사안이 아니면 그 시스템이 좋다고 하면 그 법제화가 또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그거를 되게 모두들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위원 여기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기 간략히 제가 몇 마디 말씀 드리면 뭐 첫 번째로 좀 죄송합니다.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요즘은 플랫폼 자체가 해외에서 강력한 플랫폼이 있다고 하면 국내 바로 적용이 되고 이 국내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소관부처에서도 열심히들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왠지 제 생각엔 이 부분도 좀 이슈화를 시켜서 큰 틀에서 한번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뭐 현재 뭐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네요. 예, 이상입니다. 네, 좀 이 공식적인 토론장이다 보니까 저기 그 팀장님께서 조금 조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따로 얘기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포럼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주신 참석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